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의 이해 4주차 동영상입니다. 4주차죠. 오전 수업을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혹시 안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합니다만은 관광자원의 이해 단톡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단톡방에 올리시고 그래야만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른 학우들도 궁금해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에 여러 번 답하는 그 바보 같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조별 과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별 과제는 부산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관광자원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됐고요. 오전 수업 시간에 자원 입지에 따른 오전 수업 시간 분류 왜 하나, 거기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진도는 44페이지부터 나갑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안 좋은 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원론 시간에 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저하고 원론을 하셨던 분들은 그 2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반, 2반인데 2반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반면에 또 1반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인정. 근데 이 앞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거야. 했던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진도를 나갑시다. 자원 입지에 따른 분류죠. 입지라 하면 설립 땅지 어디에 있느냐, 그 자원이. 예를 들어서 부산 시민공원, 그것도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죠. 교수님, 그게 뭐 자원입니까? 그거 미군 2.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한, 교과서에 있기로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미군이 머물던 곳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도와줬다는 의미는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 자국의 이익,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뭐 다른 문제고, 어쨌든 그들의 주둔지가 이제는 그들이 철수를 하고 그곳을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나름 넓은 녹지도 있고요, 잔디밭도 있고요, 호수도 있고, 오리도 둥둥둥둥. 미국의 뉴욕에 가면 도심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이라는 공원이 있죠. 미국 조경계의 아버지인 프레드릭 르 옴스테드가 설계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영화도 거기서 나오고, 보면 가족 간의 이렇게 화목한 모습들, 아버지랑 엄마랑 애들이 같이 공놀이도 하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조깅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상당한 관광 자원이에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에는 부산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자원이 아니라고 느끼기가 쉽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광의 정의에서 관광은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나서, 근데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부산시는 다 우리의 일상 거주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것도 역시 누구나 하는 관광에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 자체도 충분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입지해 있고, 또 해동용궁사는 부산시 외곽에 있죠. 기장군도 부산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에 포함이 되나 부산시의 거의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오전 내내 얘기했던 건, 일단은 관리를 쉽게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관리 말고 추가로 되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수업을 듣다 보면 캐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첫 번째 입지는 입지에 대한 분류요. 어디 위치나. 그래서 이거는 클로슨과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1960년에 관광 위락 활동이 일어난 장소를
이용자 중심형, 중간형, 자원 중심형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클로슨은 뭐 자기 부인 네치하고 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1960년이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최근이죠. 최근이죠. 예. 관광이 학문적인 깊이가 그닥 깊지, 연륜이 그닥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대부분 미국 농무성의 자료를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하고 그만큼 신학문이다 라는 얘기요. 근데 클로슨 등이 분류한 건 이용자 중심형, 중간형, 자원 중심형. 자, 이용자 중심형, 중간형, 또 여기에는 자원 중심형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 분류할 때 이렇게 나오면 항상 양 사이드만 중요시 깊이 있게 보세요. 그리고 애매하면 가운데다 집어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애매하면 가운데. 그죠? 그런 뜻에서 첫 번째 이용자 중심형. 글자 그대로 이용자를 중심으로 입지에 분류했다는 거죠. 여기 책을 읽어봅시다. 일과 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 또는 시설 지역. 일과 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 또는 시설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권에 위치하여 이용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다. 조금 전에 말한 부산 시민공원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놀이터, 도시공원, 실내 수영장 이런 것들은 이용자 중심형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리포트를 나갑니다. 놀이터, 도시공원, 실내 수영장은 이용자 중심형인지 자원 중심형 지역인지 아니면 중간형 지역인지 셋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는 의도는 대체로 강의 끝부분에 낸다. 그러니까 끝부분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안 내시면 대단히 감사한 일이에요. 시험 문제도 쉬워질 것이고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중심형 놀이터, 도시공원, 실내 수영장은 어디에 들어 포함되는지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뭐 중심지역, 중심형 지역 됐죠? 아까 말할 때 이용자 중심형, 자원 중심형, 중간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형은 일단 건너뛰죠. 양쪽에 안 들어가면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원 중심형 지역은 그 지역의 자연 자원의 매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역. 자, 매력은 끄는 힘이란 말이에요. 아까 예를 어떻게 다 보니까 예를 그렇게 들었네요. 해동용궁사 매력은 바다 바로 앞에 사찰이 있는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죠. 물론 강원도 양양에 낙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건 언덕에 있거든요. 근데 해동용궁사는 바로 앞에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라는 거죠. 그런 매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관광 활동에 대한 고려보다도 자원의 질적 가치 보존이 중시되는지요. 관광 활동보다도 질적 가치 보존, 자원의 가치. 그러니까 해동용궁사 같으면 그 바닷가를 어떻게 보존해야만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자원 중심. 그 해동용궁사라는 자원은 불교적으로는 모르겠고 관광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닷가에 바로 인접한 사찰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원의 질적 가치, 그 바닷가의 가치, 그죠? 얼마 전에 언뜻 들은 얘기예요. 또 부산시장 선거를 하고 있는데 두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해동용궁사 옆으로 또 오랑대가 있거든요. 오랑대 앞에 주차장 넓게 있어요.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또 제 입장에서 보면 햇소리인데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상당한 훼손이 우려가 되죠. 그것도 자원 중심인데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간형 지역은 보통 거주지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면서 이용자의 활동과 자연자원의 매력도가 거의 같은 지역. 거주지에서 1~2시간 정도 거리고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한두 시간 걸리면서 이용제 활동도 중심이 되고 또 자연자원의 매력도 너무 딱히 지금은 생각은 안 나요. 한번 고민들 해보세요. 오늘 리포트를 냈던 거 있었죠. 부산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공원, 그리고 대한민국에 국립공원이 몇 개나 있고 뭐가 있으며 그중 부산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건 뭐가 있는지, 국립공원, 도립공원까지도 한 번쯤은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똑같은 이치예요. 부산 시내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대부분은 여러분들도 바깥에 있는 관광객과 더불어 뭐 용두산 공원 아니면 뭐 감천문화마을, 또 하여튼 마을 영도대교,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간도 한두 시간 걸리고 또 이용자들도 거기서 어떤 특정 활동을 자꾸 해서 양쪽 다 고르게 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아까의 그 분류하는 목적은 관리가 중심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쨌든 자원 입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입지에 따른 분류였고요. 이번에는 이용 측면에 따른 분류로 넘어간다. 이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미국의 여러분 이제 45페이지 이용 측면에 따른 분류 두 번째 패러그램에 보면 미국의 관광자원조사위원회가 62년 관광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어쩌고저쩌고 했거든요. 넘어갑니다. 뒤에 더 자세히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요게 ROS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시 45 고밀도 관광지역, 밀도가 높은 지역, 일반 관광지역, 자연환경지역, 특수경관지역, 야생지역, 역사, 문화, 유적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뭐 그랬다고 칩시다. 그닥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많이 쓰이는 거는요.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요. 미국 농무성 산림국 Forest Service. 교수님 왜 미국 얘기만 나옵니까? 예. 제가 그랬죠. 62년 동안 3년 전에 미국 모 주립대학의 농학과 안에 산림자원인가 뭐가 하여튼 레크레이션 뭐 그런 거 학에 처음 관광학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의 자료를 쓰고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한 학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ROS라고 관광위락기의 분광체라고 그러거든요. 분광체는 우리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무지개 말고 자외선, 적외선, 뭐 가시광선, 그게 분광이거든. 광선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Recreational Opportunity Spectrum, 아까처럼 이렇게 광선을 나눈 게 스펙트럼이거든요. 스펙트럼 중요한 말은 아니죠. 여기서는 Recreational Opportunity, 여가 활동 기회, Opportunity, 그걸 갖고 스펙트럼을 만들어 본 거죠.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쉬워요. 글씨는 읽어보시면 되고, 양 사이드를 보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야생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뭔지 모르지만 확연하게 구분되죠. 야생지역, 자연 그대로 있는 야생, 아무의 침범도 없는 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부산광역시, 서울시,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야생지역에서 한 칸 옆으로 가면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한 준야생지역.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냐 아니면 사람의 손길이 닿은 거냐로 한 거예요. 야생과 도시로 나눴던 것. 그래서 야생지역 바로 옆에 있는 책에는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한 준야생지역. 그러니까 아마존에 밀림 같은 경우 한복판은 못 들어가겠죠. 또 그 어느 정도까지는 차량이 갈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준야생지역. 도시지역에서 거꾸로 가다 보면 도시지역, 인간이 바글바글 사는 거죠. 그 옆에 농촌지역, 인간이 있기는 이때 바글바글 하지는 않죠. 조금은 한가하죠. 그리고 도로가 있는 자원지역, 그러면 농촌지역보다 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립하시면 쉬워질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자원성비 토지 이용 단위를 기준으로 한 분리는 이거는 중고등학교만 나왔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47페이지요. 47페이지 이 박스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만 봅시다. 박스 안에 자연자원 의존형, 문화자원 의존형, 뒤에 보면 인공시설자원 의존형. 그대로 자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죠. 자연자원 의존형 대표적인 거 해변. 그죠? 바닷가라는 그 자연자원을 이용한 거죠. 문화자원은 1번 고고학적 유적 박물관. 개념이 쓰죠. 자연자원 다시 가볼까요? 피크닉 장소, 캠핑 장소, 경관지역, 극적 경관. 이건 뭐냐면 오로라가 있다거나 유달리 무지개가 쫙 핀다거나 우리는 바닷가니까 해무, 바다 안개 쫙 펼쳐지는 그런 경우죠. 나머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언뜻 접수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8번 같은 사냥 장소. 우리는 사냥터가 있기는 한데 사냥이라는 게 그렇게 보편적인 여가 활동으로 취급은 안 되죠. 왜 이렇게 나왔냐고요? 이거는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건이라는 47페이지 첫째 줄을 보면 건, Dr. A. 건 이 한 거거든. 건은 여러분이 이제 3학년에 가시면 저하고 관광개발론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알람이 울려서 알람 끄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고고학 문화의존형은 문화자원이니까 고고학적 유적, 박물관, 그 다음에 역사유적 뭐 그런 거. 인공시설은 글자 그대로 인위적인 시설이죠. 콘서트장, 연극장, 또 도시 캠핑장, 골프장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관광협회의 분류와 한국관광협회의 분류가 나와요. 제 책에는 다른 페이지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형광펜으로 했으나 여기는 형광펜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죠. 그러면 대충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거 넘어가는 이유는 강의를 따로 안 하는 이유는 굳이 강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의미가 있죠. 자, 일본 관광협회 분류는 크게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여기서 빠진 거는 인공자원은 없었죠. 그러니까 76년도에 나온 거죠. 1976년.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을 하면 이 당시에는 굳이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크게 관광자원으로 나왔다는 거고. 자, 한국관광공사가 일본이 76년에 하니까 우리도 뭐 해야죠. 83년도에 만들어놨어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연도 뭐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얘가 먼저 했고 얘가 나중에 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죠. 관광자원은 유형, 형태가 있는 것과 무형, 형태가 없는 걸로 나눴죠. 그래서 형태가 있는 걸 보면 자연, 문화, 일본하고 똑같아요. 인문자원까지가 문화자원이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관광자원. 이건 뭐예요? 풍속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설날 되면 한복을 입고 세배하러 가죠. 그죠?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등재된 거예요. 우리 김장 김치 하는 거예요. 그죠? 겨울철 되면 요즘은 없어졌어요. 요즘은 김치를 사 먹는 문화가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아니면 김치를 유달리 좋아하는 집은 김장을 하죠. 저 어렸을 때는 김장은 어느 집이나 다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공업단지, 유통단지, 광업소, 농장, 목장, 백화점. 우리 입장에서는 공업단지, 공단이 녹산산업단지가 관광자원이야? 아니 어떤 미친 관광객이 거리가?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포항제철도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돼요. 그것도 관광 자원이에요. 교수님, 관광은 놀러 가는데 그런 데로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보다 산업 발달이 덜 된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시찰단을 보내죠. 그래서 현지에서 보고 배워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외지에 와서 여기서 돈을 쓰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여기 산업관광이라는 걸 갖다 붙인 거죠. 또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 강원도 같은 데 보면 폐광이 많죠. 폐광, 광산이었는데 안 한 거. 그런 것도 관광지로 그렇게 얘기도 하죠. 예. 여기 어디에 청도 가면 와인 터널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터널, 군수물자 저장용. 거기에 철도도 들어가 있고요. 철도가 들어갈 수, 기차를 거기다 감춘 거죠. 공습. 적의 공습을 피해서 거기다 감췄는데, 그게 지금은 터널로 했죠. 터널에서 와인 터널이라고 하죠. 온도가 딱 알맞는 거죠. 와인을 숙성시키기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도가 없으니까, 포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포도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무슨 와인? 감 와인. 감으로 숙성시켜서 와인을 만들죠. 맛있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아마 거기는 가깝기 때문에 답사를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관광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청도에도 청도 프로방스도 있고요. 갈 데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라 갈 수 없지만 제발 연애를 하시더라도 자꾸 다니세요. 아, 이게 수업 시간 했던 그거구나, 그런 거요. 그 다음에 관광 레크레이션 다원도 형태가 있죠. 수영장, 놀이시설, 그런 것도 여기다 들어요. 그 다음에 무형은 형태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인적 관광자원, 국민성, 풍속, 관습, 예절. 국민성, 그것도 자원이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 관광의 적에서 일상에서 탈피하여, 즉 조금 고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면 관광 자원에서 성격을 나타낼 때 신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기성. 신기한 거는 다 자원이 돼요. 신기한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죠. 미국 사람은 아버지를 만났건 아버지 친구를 만났건 할아버지를 만났건 아이 와요 끝. 미국은 존대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무식한 나라는 아니죠. 존경을 하는데 언어적인 거에 그런 건 없잖아요. 언어적으로 존경하는 건 아버지도 너니까. 그죠? 국민성, 풍속, 관습, 예절. 교수님 뭐요? 아까 보니까 유형 관광자원에 사회적 관광자원은 풍속 있던데요? 예. 관광은 애매해요. 딱 부러지게 구별이 안 돼요. 딱 부러지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풍속도 상황에 따라서는 저쪽도 갈 수 있고 이쪽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물리, 화학, 수학하고 다르죠.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는 분야가 관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곳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얼마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해갖고 100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프로젝트 설명할 때 나중에 시간 돼서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비인적 관광 자원, 고유 종교, 사상, 철학, 역사, 음악, 가곡 그런 것도 있죠. 고유 종교,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는 기독교요. 딱히 그게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라고 하기는 어렵죠. 불교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무속신앙 같은 거, 무당 하는 거, 삼신할머니 뭐 그런 거 하는 거, 사상가는 많죠. 물론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주자, 공자, 맹자 그런 것도 하지만 실학사상 같은 것도 있고요.
철학, 역사, 음악, 가구. 음악도 자원이냐고요?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통영이요. 통영의 윤희상 음악제 같은 거 하거든요. 뭐 대박난 적이에요.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